투데이 학경제입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4일 기준 4인 가족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선 30만 1,000원, 대형마트에선 36만 6천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전통시장에서는 30만 6천 원, 대형마트는 36만 8천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2024년 11월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 서비스업 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요약평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상향했는데 이는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IMF는 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제시했던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로 전주 대비 0.6포인트 내렸습니다.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같은 기간 89.2에서 88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학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선 에이펙 정상회의의 쟁점과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어젯밤 열린 한일 정상회담 내용과 이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이펙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에이펙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에이펙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에이펙의 최우선 협력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또 민종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민종훈 교수님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이펙 전 세계 이 경제 총생산의 60% 이상이 바로 이 에이펙
지역 국가들에서 발생한다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번 에이펙 참여가 취임 후에 처음일 것 같고요. 자,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큰 틀에서 한번 이번 회의의 의미 한번 총평해 주시죠. 예,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의장국은 이제 돌아가면서 21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올해는 의장국이 미국이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이라는 것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체입니다. 네.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륙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뭐 타이완, 이제 홍콩 네. 이런 국가들, 그다음에 필리핀, 싱가포르까지 들어와 있고요. 미주에서 미국, 캐나다, 네. 뭐 칠레 이런 중남미 국가들까지 들어와 있고 뭐 유럽의 국가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는 그러한 그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GDP 60%를 차지하는 예. 그런 국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에이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네. 이게 에이펙 그 협력체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뭔가 그 결정을 하고 그 뭔가 따르도록 이렇게 그 회원국에게 얘기를 할 때 네. 이것이 강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컨센서스, 즉 동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합의를 하고 네. 그 합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그 어떤 절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에이펙에서 결정이 되면 그 얘기는 회원국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큰 거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그 자원 불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어떤 다자무역이라든지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어떤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번영을 누려왔기 때문에 네. 에이펙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번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이 에이펙이 1989년에 창설이 됐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1991년에는 서울에서 어떤 그 에이펙 강요회의도 개최하고 이러면서 초기 제도화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그 문 대통령 발언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또 공급망을 재편하고 다자무역 시스템을 다시 재건하고 맞아요. 그리고 탄력 있는 네. 공급망을 갖다 복구하는 데 있어서 에이펙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네.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펙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따가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지만은 여기 중국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 나아가서 한중 관계도 뭔가 좀 물꼬를 트는 또 그런 현장감 있는 그런 에이펙 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저희가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주현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CEO 서밋에 참석을 했었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이펙이 중심이 돼서 세계 경제의 연결성, 커넥티비티를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해법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연결성 강화 어떤 해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네. 겪으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맞아요. 들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이 CEO 서밋에서 강조한 뭔가 상호 연계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끊어졌단 말이죠. 이번 이제 연설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세계를 에이펙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해왔고 거기에 걸맞는 한국의 역할로서 이런 연결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정도를 강조를 예. 했는데 우선 교역과 투자 공급망 이 부분에 대한 연결성이 해결이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지적해 드렸다시피 지금 남을 고려할 상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은 워낙 또 가진 게 있으니까 네.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갔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 특히 우리들 같이 통상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웠죠. 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역이라든가 인적 자원, 그다음에 금융 자본의 이동 이런 게 모든 게 또 불편해졌으니까 공급망도 깨져버리고. 그렇죠. 예. 공급망도 지나치게 뭐 한 곳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가 네.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이
교역 투자 공급망 연결성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다자간 무역 체제를 그런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전 세계 발전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를 했고 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정보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각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수준에 따라서 이 정보 교류가 아주 높은 데서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차이가 보니까 있네요. 예, 예.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일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정보와 AI 그런데 이런 데를 못 쫓아오는 국가들은 그거나 해봐야 당신들만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에이펙이라는 다자 협력체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격차를 최대한 해소시킴으로써 각국 간의 정보와 자료를 서로 보완하고 볼 수 있게 된다면 각국 경제 발전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또 강조를 했고요. 그게 두 번째 디지털 또 연결성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연결성을 강조한 네. 것은 결국은 이 세계는 계속 발전을 할 거고 그러려면 거기에 미래 세대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네.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교류, 뭐 청년 과학기술자 교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 연결성을 계속 담보해 나가자.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갑자기 나온 얘기들은 아니죠.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렇게 에이펙 회의라는 다자간 이 교류의 장이 열린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 글로벌 이슈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네. 그리고 이 CEO 서밋이라는 게 기업인들의 네네. 원래 모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니까 말 그대로 이게 될 수만 있다면 이제 해법이 되겠죠. 이 어떻게 각국이 이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커넥티비티, 연결성이라는 화두를 꺼내들게 된 거고요. 자, 민 교수님, 이번에 에이펙에는 좀 특이한 게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CEO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팀 쿡, 애플의 최고 경영자와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폰을 또 좋아하고 그러나 이면에는 한국을 좀 만만하게 본다. 또 이런 지적도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 팀 쿡과 윤석열 대통령과 팀 쿡 CEO의 만남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팀쿡 CEO를 네. 좀 뭔가 좀 한국 호되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훈계하시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진 않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애플이라는 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네. 어떤 접견을 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애플이 뭐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리는 세계 최대 ICT 기업이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기계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 기업 중에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애플의 어떤 스마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 부품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우리 기업들로부터 이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우리 기업들과의 네. 어떤 협력을 강화해달라 이런 부분을 당부한 것 같고요. 뭐 애플 입장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한국이 갖고 있는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애플도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경제 동반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어떤 단독으로 접견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한국과 애플이 갖고 있는 어떤 서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통령과의 접견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접견을 통해 가지고 한국 소비자들을 보다 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쿡 애플 CEO의 부친이 또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라고 하죠. 그것도 이번에 이제 대화 속에서 많이 녹였다라고 합니다. 자, 강준일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급작스럽게 또 열리게 됐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한번 기시다 총리와는 만남이 있었고
올해만 7번째가 됩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일본과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소통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번에 또 한일 정상회담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다자 무대에서는 빼놓지 않고 만나고 있죠. 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북한 핵에 대한 국가 안보의 문제를 제1 과제로 내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동맹 강화 거기에 따라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이제 이거를 내세우면서 예. 안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껄끄러웠는데 윤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7번째 만나게 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 한일이 역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무라야마 다마 시절부터 생각해서 뭐 역사의 반성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쭉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우리 진보 보수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런 게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일이 협력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데 어쨌든 양국의 지도자가 초점을 맞춘 거죠. 네. 마침 우리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도 한미일이 또 만났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물론 이제 안보 문제도 있지만 경제 협력, 맞아요. 이 과학기술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마침 한국이 미국이 물론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가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과학기술 교류 이런 데 대해서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안보 문제는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협력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꼭 군사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뭐 미국 일변도다 이걸 떠나서라도 얼마든지 인접국으로서 새로운 분야를 확장시킬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어제 얘기들도 주로 이제 그런 겁니다.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좀 더 강화해 보자. 네. 그리고 스탠퍼드대 연설도 이제 같이 하면서 네네. 주로 학생들과 뭐 미래 발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어렵게 이 복원을 했고 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의 정책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이 틀에서는 크게 가는 거니까 뭐 그동안 이 끊어졌던 단절됐던 한일 그 각종 단체 우호 단체들이 거의 100%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 윤석열 대통령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 개선 또는 그거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협력, 뭐 당연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그렇고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경쟁과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일이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페루와 또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게 됐었습니다. 페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광물 쪽도 떠오르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또 페루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들 체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에이펙 같은 다자회의 계기에 회원국끼리 이렇게 양자회담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지만 다자회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양자회담이 짧게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한페루 정상회담이 몇 번 열렸는데 올해가 그 한페루 수교 6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외교적 상징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루는 그 광물이 풍부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광물, 그러니까 공급망의 안정성 있는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필요한 나라고요.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어떤 그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 그러한 광물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런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방산 물자인 거죠. 그러니까 방산 물자 뭐 해군 공군의 기본 전투기라든지 해군 함정. 그러니까 우리가 뭐 F-35
F-35B 이런 그 최첨단 전투기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정말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네. 국가들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페루라든지 다른 개발구성국에서도 공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 필요하고 그 나라도 국방이 이게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추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속된 말로 그 흔히 말하는 가성비 좋은 그러한 군수 물자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어떤 방산 물자의 그 장갑차.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에서 저희가 그 굉장히 대우받고 맞습니다. 있는 우리 어떤 어떤 탱크라든지 장차 예, 이런 부분에 장갑차. 장점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K 방산의 어떤 그 위력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페루가 우리의 어떤 방산 물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속 네.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세일즈 외교를 하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페루가 우리보다는 아직까지 그 경제적으로 개발 도상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개발 협력이라든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페루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기업들이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해서 네. 어떤 그러한 페루의 선진화하는데 또 기여를 해주면 바라는 또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국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네. 그 전 세계를 보면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가 거리적으로 멀긴 하지만 그래도 중남미 국가들 중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특히 이제 그 페루 같은 네. 국가들은 뭔가 선진국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빠르게 그리고 좀 친밀하게 긴밀하게 그 수용해 줄 수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루도 우리의 어떤 그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 어떤 페루와의 경제 협력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상회담 앞으로 일정들을 좀 보면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더 기대가 되는 것이 혹시 한국과 중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이 부분에 좀 가능성,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한 교수님. 어떨까요? 아직까지 소식이 안 나오고 있고 네. 우리 대통령실도 지금 계속 조율 중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 작년에 발리 정상회담도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뭐 1시간 전까지도 안 한다고 그랬다가 네. 아마 중국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답을 미리미리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뭐 준비팀이 지금 같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실무진들은 그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다자간 무대든 어디든 정상들이 만나는 거는 또 무게감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중국과 일본도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한일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중이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모양새가 맞아요. 안 좋죠. 모양새. 예, 예. 모양새가 이 예. 다자 외교 무대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위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다자 외교에서의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사실 작년 11월에 발리에서도 25분 만났습니다. 그럼 통역 빼고 뭐 10몇 분 만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의미의 양자 관계를 그럼요. 지속하겠다라는 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나마. 네. 다만 이제 그런 의제가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가 아시아의 나토, 작은 나토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북한을 좀 어떻게 커버해라. 방향을 네. 좀 잡아줘.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해봐야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지금 중국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봄부터 리오프닝 하겠다고 그러는데 영 효과가 안 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럼 한국도 사실은 경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양측이 민생 차원에서 경제 의제로 양자 간에 가능한 거를 저 위에 소위 거대 담론들은 좀 일단 떨쳐버리고 시간도 부족하고. 예, 예. 우선 그 문제를 하겠다고 메시지만 줘도 그거는 양자 그 교류의 활성화를 이유는 촉매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11월 말에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열린단 네네네. 말이죠. 그러면 이걸 받아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중국에서는 네. 총리가 오니까
시진핑이 직접 와야 되는 부담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경제 분야의 물꼬를 트는 데는 분명히 플러스적 요인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제일 앞 단추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상 간의 덕담 수준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이후의 일정과 한중 간의 경제 교류. 사실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한국판 보고서에도 중국을 주요 협력자라고 거의 미 우방 중에는 유일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질적 양자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로서 이번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한중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두 수장이 경제적으로 협력하자 이 정도만 한 줄 그렇습니다. 나와도 네. 상당한 그게 쾌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중국도 정말 많이 경제가 힘듭니다. 거의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민정호 교수님, 현재까지 에이펙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이든과 시진핑, 또 시진핑과 바이든의 만남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4시간 넘게 이제 지속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오피셜 리포트는 안 나왔지만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뉘앙스의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 내용들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기대치를 높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나온 거 없다. 네, 네. 결과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1년 만에 열렸고요. 그리고 네. 시진핑 주석이 6년 7개월 만에 방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제 어려워지면서 다자 무대까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다시 국제 무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다시 오픈한다. 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회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관계, 중국의 관계를 관리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개최하기 전부터 가장 큰 성과물이라는 것은 양국, 미중 양국 간의 군사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네. 복원한다. 네.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과물이 될 거다. 사실 그게 양자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물로서는 사실 이전의 회담을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인은 됐잖아요. 이번에 한다고요. 그만큼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미중 관계가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네. 그거의 어떤 그 시발점으로서 어떤 군사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 이것만 나와도 이제 전 세계에 어떤 그 안보나 경제 주는 메시지가 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도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군사 당국 간의 어떤 소통 채널을 복원한 것. 네. 그리고 미국 내 사회 문제, 그건 사회 문제가 되는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그 원료를 제조하는 것을 단속해 주겠다. 네. 이 부분은 미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양자 주요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나마 그 이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래도 이제 공전을 한 것 같고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이란과 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갖지 못하는 소통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란이 참전해서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네.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예. 사실 그러한 그 중국 역할이 작용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란의 그 어떤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란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러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네. 이러한 주요한 현안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어떤 그
보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향후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세계 경제라든지 어떤 그 세계 안보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우리 민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대만 문제라든가 또 수출 통제 문제라든가 또 중동 문제는 하나씩 저희가 조금 뒤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보려고 하고요. 강 교수님, 이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 방문이 6년 7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뭐 과거 후진타오 때도 그랬지만은 한번 미국 방문할 때마다 그 의전끼리 싸움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이번에 만남을 좀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도 아니고 상당히 외곽에 한 저택을 빌렸다. 이게 이제 중국을 좀 신경 써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시진핑이 국가 부수석 하던 시절에 네. 후진타오 시절에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농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에이펙이라는 다자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n분의 1처럼 만난 거를 싫어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린 그러니까 달라? 에이펙과는 다르게 미중 정상이 따로 만나는 분위기를 연출해달라고 이미 계속 요구를 했었고 예.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저택을 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 소위 회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이쪽에서 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매크롱이 가거나 마크롱 대통령이 가거나 프랑스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도 자금성을 하루를 딱 맞아요. 자금성 휴업시키고 빌리죠. 예.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대접으로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국도 바랬던 거고 그러면서 더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더 양자화시키는 거죠. 네. 이 다자 틀 속에서 좀 벗어나서 네. 우리 두 나라만의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 그럼 지금 이제 민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미중 간의 문제라는 거는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전에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양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작년 히로시마 G7 때 바이든이 디커플링 안 된다. 디리스킹으로 가겠다라고 디리스킹, 예.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작년 11년 전에 바이든 시진핑 만났을 때도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미중에는 갈등이 있다. 그리고 다만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고위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찰 풍선 사건으로 딱 안 그쳤다가 됐고. 이제 올해부터 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작년에 얘기한 갈등 있는 대화기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네. 이제 민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대화는 한다. 네. 그러나 양보는 없다. 없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곽의 별장이라든가 뭐 저택이나 고택을 빌려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이걸 대전제로 해서 그 아래에서 얘기를 나누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네. 미국은 숙이고 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할 일이 많다라는 입장인데 네. 지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평행선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다만 한 가지 아픈 게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규제나 이런 걸 계속하면 외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있는데도 나가려고 하고. 예. 그러면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미국과 할 거다. 할 거다. 네, 큰 네. 틀은 그렇게 해놓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중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만큼 4시간 넘게 진행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대면 정상회담 전 세계가 주목을 했죠. 좀 더 들어가 보죠. 어떤 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또 에이펙 정상회의의 남은 이야기들은 또 뭔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
네, 우리 민 교수님, 군사 소통 채널 재개됐고요. 펜타닐 부분도 합의가 됐는데 그 다음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좀 관심이 컸던 게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고 중국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미국과 맞설 생각 없다. 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뭔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물이요. 그렇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미국과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 뭐 중국 제재 2025를 내세우면서 뭔가 이제 그 세계의 노동 시장, 어떤 그 제품 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고부가가치의 산업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걸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중국은요? 예, 그 중국 입장은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그 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라든지 대용량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을 그냥 놔뒀다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우위를 뺏길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한 위기감에 그 바탕을 해가지고 이제 대중국 견제를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 미국이 미래 성장 동력,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속해 나갈 거고요. 설사 내년에 대선에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도 그 기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중국도 잘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을 어떤 강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대신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전통적인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만 추구하는 거니까 말씀드린 첨단 기술 그리고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통도 계속해 나가고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만찬에서 많은 미국의 기업인들이 참석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이 모두 다 미국이 현재 대중국 규제라고 있는 그러한 첨단 기술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숨통을 조금 틔워주긴 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첨단 기술 분야, 즉 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중국의 몫을 굉장히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을 놓고 미중이 계속 경쟁하는 부분, 특히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 지금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분야를 계속 넓혀가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역시 첨단 부분, 특히 첨단 반도체 부분에 대한 중국 규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는 그게 뭡니까? 5개의 기둥이? 원래는 3개를 주장했었어요. 미중 관계에서 네. 상호 존중, 뭐 호혜 협력, 평화 공존이었는데 네. 이 상황은 이제는 미중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 기준을 들고 나왔는데 네. 기둥을 사실 시진핑의 말은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이제 중국 지도자의 화법인데 예를 들면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공동 교류를 추진하자. 그러니까 내 위치와 당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봐라. 이제 예.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 미중 간에. 그다음에 뭐 이견이 있는 거 안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예.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네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상생 협력하는 분야 공동 추진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국 아니냐. 네. 그럼 대국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흐름을 가져가야지 어떨 때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만의 뭐 책임론을 네. 강조하고 이러는 거는 맞지 않다. 네. 그리고 민간 교류를 촉진하자. 늘 왔던 거예요. 네. 다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양자의 상황을 정확히 서로가 인식을 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의제로 올려서 가자라는 시진핑식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식 제안을.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이 실무 협의에서 지금 민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네.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첨단 뭐 이런 분야는 구속을 하지만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과학기술이 군사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보 문제로 바라보는데 이 시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번 5개 기도관에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이다. 네, 이렇게 이게 말씀- 또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또 근데 들어가자고 보면 다 들어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네요. 정확한 인식의 공동 수립. 또 늘려면 여기에도 다 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렇다 할 결과물은 이 무역 통제, 경제 쪽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또 이거는 민 교수님, 우리 강 교수님 두 분이 모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세계 전쟁은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에 대만 중국 대만까지 일어나면 이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미국도 좀 중국과 굉장히 소통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만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 어떤 의제였죠. 미국 측으로 예. 본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폐협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항행 작전해가지고 수시로 그 지역을 통행을 하는 거고요. 예. 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해협이 자기의 수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항공기가 그걸 수시로 군함이 군 항공기가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발적으로 조우할 수 있고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양국 간의 어떤 소통 기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지난 8월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에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군사 당국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발적인 충돌이 이것이 확전돼 가지고 전면전으로 이제 그 확전이 될 경우에 그렇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네. 그리고 외교 정책의 어떤 그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도 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는 그런 박인인 칩을 쓰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어쨌든 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하자는 이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네. 그것의 결과물이 이제 말씀드린 군사 당국 간의 네.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죠. 강 교수님, 대만 문제도 들어가 볼게요. 네네. 대만 문제를 중국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내년 11월까지는 큰 부담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크게 없고요. 아, 네. 점령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봐도 마찬가지고. 예. 물론 이제 대만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어제 뭐 수년간 내가 침공 계획이 없다. 그거는 너희가 하는 말이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중국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다. 이 얘기인데 네. 이런 얘기를 끝을 흐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 원칙이라는 말을 안 썼었어요. 네. 그냥 하나의 중국만 썼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네.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 이게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뭐냐 하면 맞아. 니네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야. 그런데 지금 있는 대만 요거의 현상을 변경하지 말어. 이게 하나의 중국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칙과 정책 간에 괴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만을 보호해주겠다는 법을 1979년에 만든 게 대만 관계법이라는 예. 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만은 별명이 생겼습니다.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장을 세 개를 운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로서는 김정은의 오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뭐 얘기는 안할 공군력이 테니까. 예. 차출이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자체를 막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민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미중 관계가 약간 역전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예. 러시아 지원하지 말아줘. 예. 중동에서 좀 이란 설득해줘. 줘. 북핵 설득해줘. 대만 대만 그냥 둬. 가지 말아줘. 이러니까 이게 충분히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카드를 섭불리 쓸 이유가 지금 중국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만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실은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정상회의도 개최가 됩니다. 우리 한국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민용 교수님, 이번에 열린 IPF도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해가지고 IPEF 네. 인도 퍼시픽 에코노믹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도 개최가 됐는데요.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 그 신흥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범이나 원칙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출범시킨 다자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어떤 무역 협정과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을 개방한다든가 관세를 낮춰준다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보다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IPEF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개 회원국인데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 강국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IPEF가 출범했을 때 이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잘 사는 국가들,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들이 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룰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네. 여하튼 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IPEF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역하고 이제 공급망, 탈탄소, 그다음에 공정무역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그 무역 부분을 제외한 3가지 필라 축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그 협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지털 상거래를 포함한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다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4개의 축 중에 3가지가 네. 어느 정도 그 협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정상회의 수준까지 최고 수준의 어떤 그 협의체로 발전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 IPEF가 말씀드린 첨단 기술이나 신흥 기술 부분에서 규범이나 원칙,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회의도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정말 중요한 지금 부산 엑스포 네. 투표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도 관련해서 열심히 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활용하면 될까요? 부산 엑스포 뭐 지금 관련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근데 이제 상대가 우리보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월드컵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뭐 이렇게 예. 한 나라가 2개를 다 하려고 그러느냐. 맞아요. 이미 그래서, 확정이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엑스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흐름을 한국이 주도한다라는 인상을 분명하게 줘야 되는 예. 그렇게 돼야 각국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에이펙에서 아까 윤 대통령 CEO 서밋 연설 같은 그런 분야의 특정 부분을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최대한 확장해서 좀 알리고 뭐 일단 시청을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네. 지금 뭐 우리 외교관들도 그렇고 전 그 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에이펙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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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최근 빈대 확산 때문에 정부가 합동대책본부를 꾸렸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빈대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방제용품 판매량은 껑충 뛰었고 또 지난 코로나 때처럼 빈대가 발생한 곳을 표시한 지도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선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빈대의 공포, 빈데믹 공포, 이대로 괜찮은지 사회 경제적인 영향부터 해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